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된 거 거의 3-4개월 전부터인데요. 그 절세계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좀 절세계를 읽고 나서 다른 작품을 읽으면서 인도의 표상에 대해서 관심 생기고 앞으로도 이쪽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발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글의 목적은 근대 초창기 한국 문학에 나타난 인도의 표상과 그 의미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합병한 해인 1910년 이전에 인도 소재로 된 문학 작품이 3편이나 나왔다는 것은 당시 한국인 지식인들에게 인도가 중요한 대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학 속에서 인도 표상이 가진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이 작품들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의 작품들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대 초창기에 인도 소재로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 해저 여행 기담입니다. 이 작품이 1907년부터 연재되기 시작하고 박영희라는 번역가이자 지식인 그리고 일본 유학자에 의해서 번역되는데 태국 학보라는 그 문예지에서 발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 소재로 한 작품이 바로 절세계입니다. 절세계는 이해조에 의해 1908년 11월 해동서관에서 과학소설이라는 표제로 발행됐었습니다. 절세계도 역시 인도 소재로 다룬 그 한국에서 또 한 새로운 제목으로 인도 왕비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낸 그 프랑스 작가의 번한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 이 두 작품은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인 프랑스 작가 질베르네의 창작 작품이며 한국에서 가장 일찍 수용한 서구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처럼 타국에 의해 강점당한 나라였으며 식민지 통치를 오래 경험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 이 두 작품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근대 문학의 초창기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 대한 기존의 연구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있는 연구는 주로 그 어떻게 개작되는지 아니면 그 수용되는지 번역의 문제라든지 계몽의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과학 소설은 실은 태국 학부는 일본 유학생 단체인 태국 학회의 기관지 로 보면 되고 1906년 창간되어 1908년 12월 26호로 종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발간 서문을 보면 왜 해저 여행 기담이 가장 먼저 소개를 받은 외국 문학이 됐는지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용 밑에서 읽겠습니다. 태국 학부의 발간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거기에 문의에 배워서 문명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의도가 모입니다. 이것은 기존 연구의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서구 문학을 수용하는 첫 번째 원인이 곧 생존을 위한 무기의 제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연 인도 백경의 소설 가장 먼저 주목받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 명확하게 밝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과 같이 인도를 언급하는 식민지 시기의 기사들을 보면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태국 학보의 10호에 실린 인도 버스 그 일본에서 그 오래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인물이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인도 수도 캘카타 그 당시에 캘카타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뉴델리가 아니고 캘카타에 사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로 보시면 본인의 나라와 귀국은 귀국 지역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으나 형편은 서로 같은 것이 있으니 이는 즉 이 두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일반 세력을 이룬 것이요. 이렇게 이 태국 학보에 나오는 버스의 글을 번역하고 실은 것인데 여기서 버스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인도 독립운동가였고 혁명가였고 그리고 영국인하고 맞서서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근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도에서 그 영국인하고 가장 싸웠던 인물 중에 한 명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일본의 도움 많이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그 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그 관심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눈목가 사람의 개량된 칼에 먹게 된 계기 바로 이 버스라는 인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버스의 말은 인도와 조선이 동부형 상리형 상태에 있는 기독교를 신봉해야만 누나라가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인도는 당시 100년이나 영국의 지배를 거친 후 더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보입니다. 어, 그 진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머스가 강조했던 인도의 여러 가지 낙후성은 조선인에게 뚜렷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조선인들은 그것에 따라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위의 내용은 보시면 태국 학부가 종간된 지 10년이나 지나고 나서 1910년이라는 시점에서 발표된 기사를 살펴보시면 인도에 대해서 언급된 조선인의 미교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조선이 인도처럼 노동을 게으르게 하고 종교와 미신에 심취한 나머지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같은 반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긍정적인 시선도 보입니다. 그것은 서양 문명이 갖추지 못하지만 인도가 소유하고 있었던 내적인 마음의 문화인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문학사의 초창기에 인도 소재의 서양 문학을 1차적으로 수용했던 이유는 일본에서 먼저 번역본 나왔기 때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1905년에 일본의 모호국이 된 조선이 당시 인도처럼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불안감 때문에 가능성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구인 작가가 어떻게 인도를 바라봤는지 이 알면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조선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고에서는 식민지 시기 세계화 시기라는 그래서 당시 조선 문인들이 이 번안 작품을 접했을 때 어떠한 인도 표상을 확인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하게 구국이나 계몽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선과 악의 대립 구조의 다른 낙권 도시와 무기 도시라는 공간 상징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철새계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 두 작품에 나타난 인도의 표상을 통해서 본다면 오히려 서양 문명보다 더 앞선 인도의 기술력과 나라의 멸망하기 직전의 전조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후에 한국 최초의 인도 소재를 다룬 작품 지구성 미래몽에 나타난 인도의 표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저 여행 기담인데요. 이것은 19세기 중반의 인도인 과학자인 네모가 만든 잠수함이 서구인들이 많은 군함을 공격 침몰시켜 서양 강국을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서 비록 주인공이 네모 선장이 곧 인도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 발간된 질본의 신비의 섬이라는 소설에서 네모 선장이 곧 인도 남부 영국의 네칼 그 매술의 티푸 술탄 왕의 조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3번의 그 각주에서 보시면 그 티푸 술탄이 누구인지 그리고 네모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네모 선장에 대해서 여행 기담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그 이야기하자면 인도 남방에 오세아나라는 불리는 큰 육지 하나가 있다. 여기서 오시아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700년 이전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이 우스마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 면에서도 굉장히 유사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 대륙이 한 번 포르투갈 사람에게 발견된 이래로 백인들이 출입이 무단히 이어졌다. 그렇다가 1866년 7월 10일경에 한 무리의 어부가 한 운집하여 어구를 정비하고 안 밖에 놓쳐 나가려 할 때 훈련 해상 괴물
하나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내용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포르투갈 사람에게 발견됐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가 그 와스코디가마가 사실 인도를 최초로 포르투갈인으로서 발견했다는 그 말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랑스와 그 인도 이 마이소르 왕국이 오류 교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국에서 빼앗긴 인도 남쪽의 한 왕국의 지역의 이 이름입니다. 프랑스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모 선장과 소설의 그 네모의 이름은 곧 프랑스라는 설명 있음을 감안하면 줄번 왜 이 지역을 형상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착, 즉 프랑스과 메수르 지역의 그 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애착에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르투갈 사람이 발견된 백인의 지역이 됐다는 말은 역시 인도 서남 쪽의 지역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도 서남쪽 위치하고 고아와 코치라는 지역에서 포르투갈 언어를 쓰는 포르투갈 후손들이 있고 바스코디가마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1700년 말까지 해도 소설 속 주인공 네모의 숙부로 알려진 티부 술탄 왕의 지배하는 메수르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소설의 설정에 따르면 네모 성장 석구인 세력이 들어온 이후부터 잠수함을 만들게 됐고 그 잠수함의 정체성 미국과 유럽인의 눈에는 괴물로만 간주됐다는 것은 인도 남쪽 왕국에 이미 석구를 능가할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 인용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박형인과 번안할 때 추가적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구인이 괴물 잡기 위해서 링컨홀을 충돌시키기 이기고 학자인 아로녹스를 고용해서 조사하게 한다. 그러나 그 과학 과정에서 아로녹스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논설을 한다. 조선인이 이 박용희의 지식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조선 중국 해양 중국의 영향하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했고 온갖 많은 악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로녹스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고 난 후 하나님의 자비를 칭찬하지만 자기가 타고 있었던 링컨호가 곧 그 괴물로 인해 뒤집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를 비하하다가 하나님의 보호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석구 세력에 대한 비협조적인 의도를 내비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문 밑에입니다. 서구인 일행을 바다에 빠지고 나서 운이 좋게 죽지 않고 오히려 인질 신분으로 괴물이라고 불리는 잠수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한 명 선원들에게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를 모르며 야만인이라고 욕합니다. 그렇자 소위 야만인이라는 선원은 그들에게 영국과 프랑스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와 같은 야만인의 요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은 잠수함도 요리도 전부 석구인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문명적인 기술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언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야만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스스로 야만이라고 자동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그 위의 내용에서는 네모 선장 아로녹스 교수에게 가르친 교육자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로녹스 교수는 바다 연구자이지만 그의 지식은 네모 선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서 그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모는 잠수함을 통해서 바다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이며 자신보다 지식이 부족한 아르넥스에게 연구의 공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모의 신분은 단순하게 과학자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모는 자신이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육지에 사는 악인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식민지인이라는 신분이 과학자와 엉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식민자와 식민자보다 더 풍부한 상식과 기술력 보유한다는 이러한 설정은 인도가 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새의
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철새계도 같은 그 줄 버네 소설의 번안 소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해저 여행보다 일찍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섬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인도 소재로 한 그 해저 여행 이전의 소설 철새계는 선과 악의 상징 두 과학자의 도시 건설 및 경쟁 행위에 대한 이야기지만, 두 도시의 건설 인도의 한 왕비의 유산으로 이루어졌다는 대목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질번 많은 과학 소설 중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번안하고 소개된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해저 여행 기담은 인도가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부분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자 영국이 인도 왕조의 유산에 대해서 법적인 강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장의 그 제목을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500만 원의 라는 그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1억 500만 원은 서구인 손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배경 원인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전 세계의 원작인 질번의 이 인도 왕비의 유산을 살펴보면, 이 막대한 유산은 원래 인도 벵골 지역의 라지나라 왕국의 고골 왕비에 남긴 미상속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인 왕비 그 막대한 유산을 결국 어느 인도인 아닌 서구인 지배자의 것이 됐는지, 그 원인이 그 소설에서 제목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인용문이 이해조의 내용인데,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인도에서 사는데 그 지방 방목사위 랍사의 과부와 결혼하여 살다가 과부가 즉시 죽고 일절 재산 진물을 경국씨가 여기서 프랑스 사람인으로서 영국 사람으로 나오는데 가지고 있으니, 그 후에 경국씨가 또한 노산에 돌아가고 가사는 의뢰히 그 아들이 이 차하니 그래해 또 어려서 죽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결국 경국의 아이도 죽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 나라를 그 지방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영국이 점령하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 내용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설의 주인공 프랑스 출신 좌선이라고 하는데, 그의 친척인 경국씨가 남편을 잃은 인도 왕비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경국은 왕비가 죽고 난 후 왕비의 막대한 재산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가 경국은 나중에 영국의 국민이 되면서 후손을 남겼는데, 그가 또한 젊은 나이에 유절되고 그 막대한 재산이 영국인의 법에 따라서 영국인이 됐다는 것이고, 영국인이 그 법에 따라서 그의 후손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왕비의 유산의 주인 인도인 되지 못하고 서구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원인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인이 인도 식민 지배 확장하는 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은 무사실권법이었습니다. 이것을 doctrine of lapse라고 하는데, 이것을 18세기 초부터 인도의 무굴 제국의 영향을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적용된 법이었습니다. 영국인이 인도를 차근차근 왕국들에게 군사력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굴 제국의 영향을 하하게 하고 독립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수단을 사용했었습니다. 인도 내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이 쇠약해지고 나서 영국은 군사 지원을 제공받는 인도 왕국들 대상으로 실권법을 적용했었습니다. 이 영국 총독부가 전 인도를 다스릴 의무가 있다는 명분에 세워 1800년부터 1856년에 인도의 수많은 왕국들 대상으로 하여 후계자가 없는 왕이며 그들의 재산을 법적으로 영국의 유산으로 합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왕비의 유산은 그러한 맥현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조의 설책에서는 과부가 된 인도 왕비의 막대한 유산은 석구인 무당한 방식으로 가져가
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구인의 부당한 행동은 맞서서 싸우는 것은 해저 여행의 주인공 네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 작품이 그 뭐죠 금서가 됐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컨대 말하자면 1895년에 명성황후의 칼로 찔러서 암살하고 조선을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제적 이익을 녹접했다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은 인도의 왕비 유산을 빼앗겼다는 것은 조선의 유산을 빼앗겼다와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꿈서로 당연하게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나고 나서 지구성 무례몽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내용은 역시도 네모의 영웅적인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애국자인 우세자입니다. 이는 한국이 곧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것을 느껴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치키스모네몽의 주인공 우세자는 국민을 교화하기 위해서 심리, 백리, 전리, 정처 없이 다니면서 교화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교화하지 못해서 어느 곳에 누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살 속의 수미산입니다. 거기서 그 우세자가 인도인 법사를 만나 두 나라의 외세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세자는 인도 스님 법사를 만나고 나서 물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초의 설정에 따르면 이곳에서 법사는 인도 영국의 망한 이유를 민중들이 지식이 묵매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영국 식민로 인해 고생하는 인도 민중들을 보면 물교인들은 오직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겼을 뿐이 국민들에게 진리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사실상 인도 국민들이 우매한 시점의 영국인들이 인도인들 사이에 일으킨 정치적과 종교적 갈등 사건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문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체호 조선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문매한 지식인이란 곧 종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작가인 신체호 눈에는 인도의 법사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 주도자들이 오직 정국의 락만 중요시했음을 나라의 폭망을 소홀해 인도 민중들이 결국 망국인이 되어 죽은 후에 환생한 곳이 이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법사의 뜻을 인도 혁명가인 보세의 뜻과 맞아떨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채호가 설정한 인도의 법사 불교 성지에서 있음을 물교하고도 더 이상 자신이 몇십 년이나 전침하던 지식으로만 처신하지 않겠고 신체호를 대변하는 의세자의 말을 인정하며 진정한 국민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도의 진정한 주인이 인도인인지 영국인인지 누가 진짜의 주인인지 누가 가짜의 주인인지 갈등을 인도인 사이에 있는 것인지 영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여 전당의 락 아닌 환생의 곳 즉 나라 주권을 우선적으로 얻어야 한다고 감개하였습니다. 신채호는 표면적으로 망국한 인도를 비판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문제를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점처럼 게으르게 미신에 심취하거나 과학 지식 무죄라는 피식민의 공통점보다 당시 인도의 중앙 제국과 그 밑에 있었던 본속 왕국들의 영국에 의해 와해됐다는 사례, 왕비의 유산 남용한 재산 상속법 그리고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에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식민자의 처지 등은 당시 조선인이 자신인들에게 교훈과 경고의 대상으로 작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그 결론은 그 앞의 내용의 그 의미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